당신은 아침마다 건강 보조제를 챙겨 드시면서 마음 한켠에 안심을 느낍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는 노후에는 근육을 지켜주는 필수품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약국이나 마트에서 간단히 타서 마시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망설임 없이 구입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장을 열면 고소한 향이 나고 물에 타니 우유처럼 부드럽게 섞여 들어갑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젊어지는 듯한 느낌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가 더딘 날이 늘어나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 나는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먹었는데 라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단백질은 어떤 형태든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노년층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보충제를 잘못 고르면 오히려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저품질 단백질이나 과도한 섭취는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병원에서 자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단백질 보충제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선택하는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직 어떤 형태의 단백질이 노년층 간 건강에 가장 적합한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당한 양, 올바른 선택, 꾸준한 관찰, 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60세 이후 단백질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선택해야 간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실천은 당신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가빠지고 예전에는 거뜬히 들던 물건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만이 아니라 몸속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며 면역력 또한 약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탱할 뿐 아니라 혈관과 장기, 호르몬,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밥과 반찬 속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노년층에게 체중 1kg 당일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몸무게라면 하루 최소 60g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노인의 상당수가 하루 권장량의 70%도 채우지 못합니다. 식사량이 줄고 소화가 힘들어 고기나 생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노년 건강의 숨은 적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상처 회복이 더뎌지고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단백질은 필요하다. 그래서 보충제를 많이 먹자라는 단순 논리입니다. 필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무조건 먹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은 여전히 단백질을 분해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질이 낮거나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간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챙겼다는 분이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서 걱정하는 경우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양뿐만 아니라 질과 섭취 방식입니다. 고르게, 천천히, 몸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단백질 보충제가 노인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가? 어떤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인가?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절한 단백질 공급 없이는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접하는 단백질 보충제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면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료와 흡수 속도, 소화 부담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유청단백, 웨이 프로틴입니다. 우유에서 분리된 단백질로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뿐 아니라 근육량을 지켜야 하는 노년층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유당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복부팽만, 설사 같은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제인 단백질, 케이스인 프로틴입니다. 이 역시 우유에서 얻지만 흡수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어 밤에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소화 속도가 느린 만큼 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두 단백 소이 프로틴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콜레스테롤이 없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식을 선호하거나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최근 많이 찾는 콜라겐 단백질 역시 일종의 보충제입니다.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 합성을 위한 완전 단백질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완두 단백, PA 프로테인, 현미 단백, 라이스 프로테인 같은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개인의 체질과 소화 상태, 기저질환에 따라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품 설명에 적힌 단백질이라는 단어만 보고는 실제 효과나 부담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단백질이라도 어떤 원료에서 왔는지, 어떤 속도로 흡수되는지, 그리고 첨가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임상에서도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단백질이라고 해서 좋은 줄만 알고 먹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분명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노인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보충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다양합니다. 어떤 연구는 유청단백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고 또 다른 연구는 식물성 단백이 간 부담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정답은 없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큰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떻게 간 건강을 위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 운동선수들이 단백질 파우더를 듬뿍 먹는 모습을 보며 나이 들어서도 그 습관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간과 신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는 단백질 대사로 생기는 노폐물을 해독하고 배출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은 간세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결국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60대 남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육을 지키려고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3번씩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간이 나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한 후에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11.2g이면 충분합니다. 60kg이면 하루 6070g 정도가 적정량이지요.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에만 20억 정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과 반찬에서도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거기에 하루 두세 번 보충제를 더하면 금방 과잉 상태가 됩니다. 학계에서도
고단백 식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는 근육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간과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은 없지만 과잉 섭취는 위험하다는 점만큼은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노년층에서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이미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능력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당신도 혹시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근육이 생기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선을 아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과잉 또한 위험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공장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바로 근육이 되거나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을 거쳐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옵니다. 간은 이 아미노산들을 필요에 따라 다시 조합해 근육, 효소, 호르몬을 만들도록 지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는 단백질은 간이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쓰이지 못한 아미노산은 결국 요소라는 노폐물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간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집니다. 요소는 다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여 몸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과잉 섭취는 곧 간과 신장에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단백질 보충제만 먹었는데 왜 간 수치가 올랐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간은 단백질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정리하고 분류하는 관리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치 작은 창고에 택배 박스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 터져나가는 상황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단백질 과잉을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간이 충분히 대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이미 지방간이나 간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작은 과잉도 큰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단백질 보충제에 들어있는 첨가물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인공감미료, 향을 위한 합성향료, 보존료 등은 간이 해독해야 할 또 다른 짐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낮은 보충제를 고르면 단백질 자체보다 첨가물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간은 매일 술, 약, 음식 속 독소까지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과잉 단백질과 불필요한 첨가물이 더해지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피로감, 소화불량, 간 수치 상승은 모두 간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잘못 고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당신이 좋은 의도로 근육을 지켜야지 하고 선택한 그 한 스푼이 사실은 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저품질 원료가 문제입니다. 값싼 보충제는 종종 단백질 함량이 낮거나 불필요한 충전재가 섞여 있습니다. 단백질보다 당분, 인공감미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간이 해독해야 할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둘째, 과도한 첨가물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합성향료, 색소, 심지어 안정제까지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뽀얗고 고소한 음료 같지만 그 안에 간을 지치게 하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감미료가 간 지방 축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셋째, 과잉 섭취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단백질은 결국 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ALT, AST 같은 간 수치가 단기간에 치솟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운동선수처럼 하루 3번씩 보충제를 먹었다가 간 기능 저하로 병원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심각합니다. 지방간, B형 간염, 당뇨,
고혈압을 가진 경우 간과 신장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 작은 자극에도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단백질 보충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적정량의 유청 단백이 노인의 근육량 유지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과 잘못된 선택입니다. 좋은 제품도 과용하면 독이 되고 나쁜 제품은 소량이라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간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죠? 그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선택과 사용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 때문에 건강을 잃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5세 남성 김모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줄어든 것을 느끼고 친구의 권유로 단백질 보충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먹으면 근육이 다시 붙는다더라는 말을 믿고 값도 저렴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식사 후 더부룩함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보충제를 드신다고 했죠? 정밀검사 결과 김 씨의 간은 단백질 과잉 섭취와 보충제 속 첨가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품 성분을 확인해 보니 단백질 함량은 낮고 인공감미료와 충전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보충제를 끊고 간보호제를 처방받아 수개월 동안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비슷한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백질 보충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 특히 이미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무조건적인 안전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이나 광고만 보고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건강한 편이니 괜찮을까? 혹시 내가 가진 기저질환은 단백질 보충제와 충돌하지 않을까? 바로 이 차이가 안전과 위험을 가릅니다. 다음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기저질환자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단백질 보충제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간과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비교적 무리 없이 소화 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체중 1kg당 1.2g 정도를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섭취한다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병행하는 건강한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보충제가 근육량 유지와 회복 속도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방간, 만성간염, 당뇨, 고혈압, 신부전 같은 질환을 가진 경우 단백질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경변 환자는 단백질 과잉이 간성혼수를 일으킬 수 있고 신장 질환자는 노폐물 배설이 잘 되지 않아 혈액 속 요소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역시 단백질과 함께 섭취되는 인공감미료나 당분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환자 상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저는 보충제를 먹으니 확실히 힘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은 저는 먹고 나서 소화도 안 되고 더 피곤합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결국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간질환 환자도 단백질이 필요하다면서 제한을 줄이면 근육 소실이 심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는 과잉 단백질은 간세포 손상을 가속한다며 엄격한 제한을 주장합니다. 정답은 한쪽에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질환 단계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 신장 기능 수치, 혈당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완능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올바른 단백질 보충제 선택법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간을 지키면서 단백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간을 지키면서 단백질을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료와 제조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에는 단백질의 원산지와 가공 방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성분 표시가 불완전하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고르십시오. 맛을 좋게 하려고 인공감미료, 합성향료, 색소, 안정제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은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므로 가능하다면 무첨가, 저가공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지나치게 달거나 향이 강하다면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적정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쿱당 단백질이 25억 정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하루 두세 번 섭취하면 곧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양을 계산한 뒤 다른 음식에서 얻는 단백질을 감안해 보충제 섭취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식사에서 달걀과 생선을 충분히 섭취했다면 보충제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단백질 종류를 고르십시오. 유당 소화가 어렵다면 유청단백 대신 대두나 완두단백을 고려할 수 있고 간 질환이 있다면 고단백 제품보다는 저단백 저첨가 제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보충제를 드실 때는 약을 고르는 것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식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간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영양소이자 화학 성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꼭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식품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보충제를 고른다면 좋은 제품을 적정량만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단백질을 꼭 보충제에서만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 더 안전하고 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 단백질의 장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보충제에서만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오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자연식품이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얻는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작용해 건강을 지켜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제공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노년층에게 흔한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주 두세 번 꾸준히 섭취하면 보충제를 대체할 만큼 효과적입니다. 콩류와 두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로 간에 부담이 적고 소화 흡수도 원활합니다.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20지 이상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 방법이 다양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달걀은 흔하지만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이고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두 개는 간 건강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단백질 보충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은 단백질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당 소화가 어렵다면 무유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연식품의 장점은 단백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에는 비타민 D, 콩에는 이소플라본, 달걀에는 루테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종합적으로 노년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런 복합적인 영양은 단순히 가공된 보충제로는 얻기 어렵습니다. 물론 바쁜 생활 속에서 매일 식단을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이고 주식은 자연식품이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같은 의견을 강조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단백질 보충제보다 우선이다. 보충제는 식단이 부족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을 먹을 때 간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간 건강을 지키려면 단순히 좋은 제품을 고른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간 기능 수치, AST, ALT, 감마, GTP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상승했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거나 보충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더뎌지는 것은 간이 힘들어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노랗게 보이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소변색과 대변 상태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소변이 진하고 거품이 많거나 대변색이 평소보다 옅어졌다면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신호 같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넷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간보호제 등 여러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 사용 여부와 적정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도 단백질 섭취와 간 건강에 대해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는 정상간 기능을 가진 사람은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노년층에서는 작은 변화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직 답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한 70대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검진에서 수치가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이후 섭취량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을 지킨 사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과 경계심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단백질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간을 지키며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 보충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진실과 오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작은 선택이 때로는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르게 선택하고 균형을 지키면 간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주방에서 당신이 직접 삶은 달걀 하나와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천천히 씹으며 식사를 하는 장면을요. 자연스러운 단백질이 몸속으로 들어가가는 부담 없이 그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근육과 면역세포로 다시 빚어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고맙다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보충제를 무작정 신뢰하는 대신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몸 상태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태도, 자연식품을 우선으로 하고 보충제는 부족할 때만 보조적으로 쓰는 지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가니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보충제가 근육 보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오히려 장기적인 간 손상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남의 경험이나 광고가 아닌 나의 몸과 생활에 맞는 균형을 찾는 순간 당신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린 작은 결정이 내년의 몸을 바꿉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몸속 간이 조용히 일하며 당신을 지켜주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고마운 장기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올바른 음식, 적당한 보충제, 그리고 작은 배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